시어머니 장례식 날 한 번도 본 적 없는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여자는 영정 앞에서 오열하며 말했죠. 어머님, 죄송합니다. 순간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알고 보니 40년 전 가출한 큰아들의 부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20년 동안 그 며느리에게 매달 돈을 주고 있었죠. 그런데 시어머니 방에서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일기장을 읽는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30년을 곁에서 모신 며느리, 20년을 멀리서 외롭게 견딘 며느리, 우리 둘 다 시어머니의 딸이었던 거죠. 저는 그녀를 꼭 껴안았습니다. 지금은 매주 만나 함께 식사하고 명절도 함께 보냅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두 개의 똑같은 금반지. 그것은 시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우리를 자매로 만들어주신 혈연보다 진한 것은 함께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잠을 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 사흘째, 제대로 된 잠은 한숨도 못 잤으니까요.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보니 눈밑이 퀭하게 파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은 제대로 차려입어야 했습니다. 어머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제가 완벽하게 준비해 드려야 했으니까요. 검은색 상복을 꺼내 입으며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시집와서 단 하루도 어머님 곁을 떠난 적이 없었죠. 명절 때도 아플 때도 새벽부터 밤까지 어머님 시중을 들며 살았습니다. 미경아, 오늘도 수고했어. 그런 말 한마디라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머님은 늘 묵묵하셨습니다. 칭찬보다는 지적이, 웃음보다는 한숨이 더 많으셨죠.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제가 외동 며느리니까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정말이지 나는 최선을 다했다. 후회는 없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9시 장례식장은 벌써 조문객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상주석에 앉아 한 분 한 분께 절을 올렸습니다. 무릎이 아파왔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게 제가 어머님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돌이었으니까요. 미경이 정말 고생 많았네. 시어머니 모시느라 얼마나 힘들었어. 그러게 말이야. 30년을 한결같이 모신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 친척 아주머니들의 위로가 들려왔습니다.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쓸쓸했습니다. 그래, 나는 30년을 바쳤지. 하지만 어머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영정사진 속 어머님은 잔잔하게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때도 어머님은 제게 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사진관에 모시고 갔을 때 어머님은 그저 수고했어라고만 짧게 말씀하셨죠.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조문객이 더 많아졌습니다. 동네 부녀회 분들, 어머님이 다니시던 성당 신자들, 아버님 돌아가신 후 어머님을 도와주셨던 분들까지 저는 한 분 한 분 얼굴을 기억하며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입구에 낯선 여자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5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수수한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분이었습니다. 얼굴이 몹시 피곤해 보였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분을 본 적이 없는데 어머님 지인 중에 저런 분이 계셨나? 그 여자는 한참을 입구에 서서 망설이고 계셨습니다. 들어올까 말까 발을 떼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았죠. 그러다 마침내 결심한 듯 천천히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상주석에서 일어나 그분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여자의 걸음걸이가
너무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여기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처럼, 죄를 지은 사람처럼 움직이고 계셨죠. 영정 앞에 무릎을 꿇은 그 여자는 갑자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목이 메는 소리였습니다. 마치 평생 참아왔던 무언가가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주변 조문객들도 고개를 돌려 그분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님이라고? 저분이 왜 어머님을 그렇게 부르시는 거지? 그 여자는 한참을 울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무언가를 꺼내 영정 앞에 놓았습니다. 흰 국화 한 다발이었습니다. 국화를 놓으며 그 여자의 손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의 왼손 약지에 금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단순한 디자인의 금반지. 그런데 그게 제가 지금 끼고 있는 반지와 똑같았습니다. 저는 무의식 중에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님이 제 결혼 10주년에 주신 금반지. 미경아, 고생 많다라는 짧은 말과 함께 건네주셨던 그 반지가 제 손가락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여자의 손에도 똑같은 반지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머님은 왜 저 사람에게도 같은 반지를 주신 거지?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여자는 저를 마치고 일어나려 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그분을 붙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실례지만 어머니와 어떤 사이신가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놀란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을 때 저는 그분의 눈에서 깊은 슬픔을 봤습니다. 그리고 죄책감 같은 것도 보였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 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박순자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머니와는? 저도. 그 여자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저도 며느리입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며느리? 무슨 소리지? 저는 외동 며느리인데 어머님께는 아들이 한 분밖에 안 계신데?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께는 제 남편밖에. 큰아들 말입니다. 민석 씨의 부인이었습니다. 민석?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결혼 초에 어머님께 들었던 이야기. 큰아들이 있었는데 젊은 나이에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말. 그 이후로는 그 이야기가 금기처럼 여겨져서 누구도 큰아들에 대해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여자는 그 큰아들의 부인이라고. 하지만 큰아드님은 돌아가셨다고. 네. 2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도 저는 어머님의 며느리였으니까요. 그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30년간 외동 며느리라고 믿었는데 또 다른 며느리가 있었다고? 어머님은 왜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아니, 그보다 왜 똑같은 반지를 주신 거지? 장례식장이 갑자기 너무 시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조문객들의 웅성거림, 연불소리, 향 타는 냄새까지 모든 게 제 머리를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박순자라는 그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분도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두 사람의 손에 끼워진 똑같은 금반지가 희미한 조명 아래서 함께 반짝였습니다. 장례식장 한쪽 상담실로 그 여자를 모셨습니다. 조문객들 앞에서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혼란스러웠거든요. 상담실 문을 닫자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희미하게 들릴 뿐이었죠. 저는 그 여자 박순자 씨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말을 들어야 할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서. 아니요, 괜찮습니다. 일단 차근차근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큰 아드님은 일찍 돌아가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아니었어요. 박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석 씨는, 제 남편은 40년 전에 집을 나가셨어요. 가출이었죠. 가출?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님께서는 큰아들이 사고로 돌아가셨다고만 하셨는데 가출이었다고? 왜 가출을 하신 건가요? 어머님과의 갈등 때문이었다고 들었어요. 너무 엄격하게 키우셨대요. 명문대에 가야 하고 대기업에 취직해야 하고 어머님이 정해주신 대로 살아야 한다고. 민석 씨는 그게 너무 힘들었나 봐요. 박순자 씨의 말을 들으며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엄격하셨다니. 저에게는 늘 말이 없으셨는데 아들에게는 달랐나 봅니다. 그래서 가출을 하셨고, 네, 25살에 집을 나가셨어요. 그리고 저를 만났죠. 저는 그때 작은 식당에서 일하는 평범한 여자였어요. 민석 씨는 공장에서 일하며 저를 만나러 왔고, 우리는 사랑에 빠졌어요. 박순자 씨의 얼굴에 잠깐 미소가 스쳤습니다. 아마도 그때를 떠올린 것 같았습니다. 결혼은요? 네. 27살에 결혼했어요. 가족들 없이 친구 몇 명만 불러서 조촐하게 했죠. 민석 씨는 가족과 연락을 끊은 상태였으니까요. 그럼 어머님께서는 아들이 살아계신 걸 모르셨나요? 아니요. 박순자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석 씨가 병에 걸렸을 때, 그때 어머님께 편지를 보냈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요. 어머니,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만났고, 아이도 둘 낳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썼대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편지를 받은 어머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머님이 답장을 하셨나요? 아니요. 박순자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석 씨는 3개월 후에 세상을 떠났어요. 38살이었죠. 답장은 끝내 오지 않았어요. 저는 장례식에도 어머님께 연락드리지 않았어요. 거절당할까봐 무서웠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한 걸까? 저는 알지도 못하는 큰아들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슬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머님과 다시 연락이 되신 거예요? 제가 먼저 연락드린 게 아니에요. 박순자 씨가 가방에서 낡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1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갑자기 제 통장에 돈이 입금되기 시작했어요. 매달 50만 원씩. 입금자 이름은 없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처음에는 누가 보낸 건지 몰랐어요. 은행에 가서 물어봐도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1년, 2년. 계속 입금이 됐어요. 그러다 5년쯤 지났을 때 우연히 은행에서 어머님을 봤어요. 어머님을요? 네. 제 통장에 입금하시는 걸 봤어요. 그때 알았죠. 어머님이 저희를 도와주고 계셨다는 걸.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님이 20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을 보내주셨다고? 그럼 총 1억 2천만 원이 넘는 돈이잖아요. 왜 어머님은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왜 저는 전혀 몰랐을까? 그래서 어머님께 인사를 드리려고 다가갔어요. 하지만 박순자 씨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어머님께서 고개를 돌리셨어요. 저를 보지 않으시려는 거였어요. 그냥 조용히 가시더라고요. 왜 그러셨을까요? 저도 몰라요. 아마
직접 만나기가 너무 힘드셨나 봐요. 아들을 잃은 슬픔이, 손주들을 직접 안아보지 못하는 아픔이 너무 크셨나 봐요. 박순자 씨가 울먹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정말 감사했어요. 어머님이 없으셨으면 애들 대학도 못 보냈을 거예요. 혼자 두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 돈이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저는 30년간 어머님 곁에서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를 챙겨드리고, 약을 챙겨드리고, 병원에 모시고 다녔습니다. 명절 때마다 제사상을 혼자 준비하고 밤새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저 모르게 또 다른 며느리를 20년 동안 도와주고 계셨다는 건가요?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뭐였을까? 30년이 뭐였을까? 그런데 왜?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이제서야 오신 거예요? 20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죄송해요. 저도 어머님께서 직접 만나주시지 않으시니까 제가 나서는 게 실례인 것 같아서요. 그냥 멀리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번만큼은 꼭 와야 할 것 같아서 박순자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나타나서 놀라셨죠? 놀란 정도가 아니죠.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30년간 외동 며느리라고 믿었는데 또 다른 며느리가 있었다니. 어머님이 20년 동안이나 그분을 도와주셨다니. 그럼 저는 어머님께 뭐였을까요? 반지. 제가 힘겹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 반지는 어디서 받으신 거예요? 박순자 씨가 자신의 왼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아, 이거요? 15년쯤 전이었을 거예요. 제 생일에 택배로 왔어요. 보내는 사람 이름은 없었지만 어머님이신 걸 알았죠. 상자 안에 쪽지가 하나 들어 있었어요. 수고했어라고만 적혀 있었어요. 제 결혼 10주년에 어머님이 저에게 주신 반지, 그리고 박순자 씨 생일에 어머님이 보내신 반지, 똑같은 반지. 왜 어머님은 똑같은 반지를 주신 걸까요? 우리 둘을 어떻게 생각하셨던 걸까요? 저는 이제 가볼게요. 박순자 씨가 일어났습니다. 너무 오래 방해한 것 같네요. 장례 잘 치러주세요. 정말 30년 동안 어머님 곁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해서 늘 죄송했어요. 박순자 씨가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저는 그냥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네. 혹시 어머님께 마지막 인사 좀 더 하고 가시겠어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배신감과 분노로 가득한데 왜 그분을 붙잡았는지 아마도 그분의 눈에서 본 슬픔 때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20년을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던 며느리의 슬픔. 박순자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네. 어머님의 며느리셨으니까요. 그렇게 말하고 나니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우리 둘 다 어머님의 며느리였구나. 하지만 왜 어머님은 우리를 갈라놓으신 걸까?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밤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어머님이 안 계신다는 게 실감이 났습니다. 늘 거실에 앉아 계시던 그 자리가 텅 비어 있었죠.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남편 민호는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돌아온 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제가 조심스럽게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벽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차라도 한잔 할래? 아니, 괜찮아. 먼저 쉬어.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어색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형이 살아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어머님이
20년간 그 사실을 숨기셨다는 게 충격이었나 봅니다. 나도 충격이야. 나도 아무것도 몰랐어. 우리 둘 다 모르고 살았던 거야. 하지만 그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남편에게는 형에 대한 죄책감과 혼란이 가득할 테니까요.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에는 아침에 설거지하지 못한 그릇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가느라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던 것들이죠. 저는 기계적으로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물이 손에 닿았지만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릇을 닦으며 문득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이맘때쯤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맞은 명절이었죠. 시어머니는 그때부터 엄격하셨습니다. 며느리가 제사상은 혼자 준비해야지. 내가 도와주면 배우질 않아. 28살의 저는 제사상 준비가 처음이었습니다. 친정에서는 어머니가 다 하셨거든요. 하지만 시댁에서는 달랐습니다. 새벽 3시부터 일어나 혼자 전을 부쳤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기름이 튀어 손등에 화상을 입기도 했죠. 그래도 어머님은 부엌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제사상을 다 차리고 나니 새벽 5시였습니다. 어머님이 오셔서 상을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쉬셨죠. 나물이 좀 짜구나. 다음에는 간을 덜해. 칭찬은 없었습니다. 그저 지적만 있었죠.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시집살이가 원래 이런 거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0년 전쯤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심장이 안 좋으셔서 큰 수술을 받으셨을 때였죠. 병원에서 한 달을 입원하셨는데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낮에는 집에서 식사를 준비해 병원으로 가져갔고 밤에는 보호자 침대에서 잤습니다. 한 달 내내 집에 제대로 들어가지 못했죠. 그때 친정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입원하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오늘 하루만 친정에 다녀와도 될까요? 친정어머니가 입원하셔서 지금 내가 이렇게 아픈데? 어머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래도 친정어머니도 아프시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먼저 봐야지. 친정은 나중에 가. 결국 가지 못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일주일 후 퇴원하셨는데 저는 그때까지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친정에서는 이해한다고 했지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시어머니가 퇴원하신 후에야 친정에 갔을 때 친정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 넌 시집을 잘 가야 하는 거야. 친정은 신경 쓰지 마. 그 말을 듣고 혼자 울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님 방 앞에 섰습니다. 문고리를 잡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이 방에는 어머님이 안 계신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냄새가 났습니다. 늘 쓰시던 한방 크림 냄새, 오래된 나무 가구 냄새, 그리고 어머님만의 그 특유한 냄새. 방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늘 정리정돈을 좋아하셨거든요. 침대는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옷장도 질서정연했습니다. 저는 침대 옆 작은 탁자에 앉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어머님이 늘 읽으시던 성경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낡고 오래된 성경책. 표지가 너덜너덜할 정도로 자주 읽으셨던 책이죠. 성경책 옆에는 안경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마지막으로 쓰셨던 안경. 렌즈에는 지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30년을 바쳤어요. 그런데 왜 저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사실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30년 동안 늘 그랬습니다. 미경아, 고맙다 미경아, 잘했어. 그런 말 한마디라도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늘 말이 없으셨습니다. 제가 아무리 잘해도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셨죠. 그리고 이제 알았습니다. 어머님은 또 다른 며느리를 20년 동안 몰래 도와주셨다는 것을. 나는 뭐였을까? 곁에서 모시면서도 진짜 딸처럼 사랑받지 못한 며느리? 아니면 그냥 의무를 다하는 며느리? 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어머님의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대부분 검소한 옷들이었습니다. 어머님은 화려한 옷을 좋아하지 않으셨거든요. 옷들을 하나씩 만져보았습니다. 어머님이 입으셨던 옷들. 여기에 어머님의 온기가 남아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옷장 맨 안쪽에서 낡은 상자 하나가 보였습니다. 신발 상자 정도 크기의 낡은 종이 상자였습니다. 겉면이 누렇게 변색된 것으로 봐서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상자를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여러 가지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 편지들, 그리고 낡은 공책 하나. 사진들을 꺼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어린 남자아이 둘이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아마도 남편과 큰아들이겠죠. 두 아이가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형제가 사이좋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젊은 시절의 어머님과 큰아들이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큰아들이 고등학교 졸업식 날인 것 같았습니다. 교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어머님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큰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 다 어색하게 서 있을 뿐이었죠. 세 번째 사진에는 젊은 남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아마도 성인이 된 큰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혼자서 어딘가 공원 같은 곳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표정이 슬퍼 보였습니다. 저는 공책을 꺼냈습니다. 일기장이었습니다. 어머님의 필체로 빼곡히 쓰여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읽어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95년 3월 15일. 민석이가 집을 나갔다. 어젯밤 큰 싸움을 한 후였다. 엄마는 내 인생을 망치고 있어요. 그 아이가 소리쳤다. 나는 그저 아이가 잘 되기를 바랐을 뿐인데 그 아이는 이해하지 못했다. 명문대를 나와야 한다.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한다. 그래야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하지만 민석이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 집을 나가버렸다. 내가 잘못한 걸까?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어머님의 솔직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95년 7월 20일. 민석이에게서 연락이 없다. 벌써 4개월째다.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사는지 알 수가 없다. 밤마다 잠을 못 잔다. 민호는 형을 그리워한다. 형은 언제 와요? 라고 물어본다.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1997년 2월 3일. 민석이가 편지를 보내왔다. 어머니,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전부였다. 주소도 없었다. 전화번호도 없었다. 답장을 할 수가 없었다. 너무 화가 났다. 그리고 너무 보고 싶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어머님의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큰아들에 대한 그리움, 후회, 분노,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넘기다가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2004년 8월 10일. 민석이가 죽었다. 편지로 알게 되었다. 며느리가 보낸 편지였다. 시어머님,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어머님을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들의 마지막을 보지 못했다.
장례식에도 가지 못했다. 너무 늦었다. 모든 게 너무 늦었다. 내가 너무 엄격하게 키운 걸까? 내가 아이를 잃어버린 걸까? 며느리는 주소를 남겨놓았다. 하지만 나는 갈 수가 없다. 아들을 죽게 만든 어미가 무슨 얼굴로 며느리를 보겠는가?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님이 이렇게 아파하고 계셨다는 걸 몰랐습니다. 20년 동안 이 고통을 혼자 품고 사셨다니. 2005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다. 며느리에게 돈을 보내기 시작했다. 매달 50만 원씩.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다. 손주들이 잘 자라기를, 며느리가 너무 힘들지 않기를 매일 기도한다. 그리고 미경이에게는 미안하다. 이 아이는 내 곁에서 30년을 살아가겠지만 나는 이 아이에게 온전히 마음을 줄 수가 없다. 늘 민석이를 생각하게 되고 늘 내가 잃어버린 아들을 생각하게 된다. 미경이는 좋은 며느리다. 하지만 나는 좋은 시어머니가 아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몰랐어요. 어머님이 이렇게 힘드셨다는 걸. 30년 동안 저는 인정받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애썼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다른 곳을 보고 계셨던 거죠. 잃어버린 아들을, 만나지 못한 며느리를, 안아보지 못한 손주들을. 저는 혼자가 아니었구나. 박순자 씨도, 저도, 그리고 어머님도. 우리 모두 외로웠던 거구나.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어젯밤 일기장을 읽고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어머님의 고통, 큰아들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박순자 씨에 대한 죄책감까지 모든 것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남편은 벌써 나가고 없었습니다. 출근 시간도 아닌데 어디 간 걸까요? 식탁 위에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형수님 주소를 찾아봤어. 오늘 다녀올게. 형수님. 남편이 박순자 씨를 그렇게 부른 것이 새삼 실감났습니다. 그분은 정말 우리 가족이었던 거죠. 저는 어머님 일기장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어젯밤 다 읽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며 읽어 내려갔습니다. 2010년 3월 20일. 오늘 은행에서 며느리를 봤다. 5년 만이다. 멀리서 지켜만 봤다. 많이 수척해져 있었다. 아마도 혼자 아이들을 키우느라 고생이 많았을 것이다. 눈이 마주쳤다. 며느리가 나를 알아봤다. 다가오려 했다. 하지만 나는 돌아섰다. 도망치듯 은행을 나왔다. 무슨 얼굴로 며느리를 보겠는가? 아들을 잃게 만든 어미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그날 밤 잠을 못 잤다. 며느리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다.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화내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외로워 보였다. 나와 똑같이 외로워 보였다.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박순자 씨를 직접 만나지 못하셨구나. 죄책감 때문에.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이른 아침에. 문을 열자 박순자 씨가 서 계셨습니다. 어제보다 더 수척해 보였습니다. 밤새 주무시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이른 시간에. 그런데 어머님 유품 정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아, 네. 들어오세요. 저는 망설였지만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어제 일기장을 읽은 후로 박순자 씨를 보는 제 마음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박순자 씨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정말 깔끔하게 사셨네요. 집이 너무 깨끗해요. 어머님이 정리정돈을 좋아하셨어요. 항상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셨죠. 그랬구나. 제 남편 민석 씨도 그랬어요. 집안을 깔끔하게 하는 걸 좋아했죠. 아마 어머님께 배운 거겠죠?
박순자 씨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어머님 방으로 갔습니다. 옷장을 열고 옷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침묵 속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박순자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도움을 청하러 온 거예요. 도움이요? 네. 어머님이 남기신 게 있다면, 민석 씨와 관련된 물건이라도 있다면 보고 싶어서요. 아이들에게 아버지 흔적을 보여주고 싶거든요. 박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큰애가 28, 작은애가 25인데 아버지 얼굴도 제대로 기억 못해요. 사진도 몇 장 없어요. 남편이 집을 나올 때 가족 사진을 가져오지 않았거든요. 저는 어제 본 사진들이 떠올랐습니다. 상자 안에 있던 형제 사진, 졸업 사진들 있어요. 네. 어머님이 보관하고 계셨어요. 사진들. 박순자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상자를 꺼내 사진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민석 씨? 박순자 씨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민석 씨와 남편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민석 씨가 이렇게 귀여웠구나. 우리 큰애랑 정말 똑같아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사진 위로 눈물이 떨어지는 걸 보고 박순자 씨가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괜찮아요. 울어도 돼요. 제가 박순자 씨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 순간 박순자 씨가 와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도 참으려고 했는데 20년 만에 보는 남편 사진이에요. 어렸을 때 모습을 처음 봐요. 박순자 씨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곁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진정한 박순자 씨가 사진을 하나하나 보며 말했습니다. 민석 씨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죠. 그랬나요? 네.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식당에서 접시를 깨뜨려서 사장한테 혼나고 있었어요. 그때 민석 씨가 나서서 깨진 접시 값을 대신 내줬어요. 박순자 씨가 회상에 잠겼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매일 식당에 오더라고요. 밥 먹으러 온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저를 보러 온 거였어요. 그렇게 만나신 거군요. 네. 3개월 후에 고백받았어요. 나랑 결혼해 줄래요? 나는 가진 게 없지만 당신을 평생 사랑할 자신은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박순자 씨의 얼굴에 잠깐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때 민석 씨가 가족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가 너무 엄격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집을 나왔다고. 미안하지만 당분간은 가족 없이 살아야 한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런데도 결혼하신 거예요? 네. 저도 고아였거든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친척집을 전전하며 컸어요. 그래서 가족 없이 사는 게 어떤 건지 알았어요. 박순자 씨가 사진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우리는 행복했어요. 가난했지만 행복했어요. 민석 씨는 공장에서 일하고 저는 식당에서 일했어요. 돈은 없었지만 서로 사랑했어요. 아이들은요? 큰애가 태어났을 때 민석 씨가 정말 좋아했어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야라며 밤새 안고 있었죠. 작은애가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박순자 씨의 목소리가 다시 떨렸습니다. 그런데 민석 씨가 병에 걸렸어요. 간암이었어요. 발견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민석 씨가 처음으로 어머니 얘기를 꺼냈어요. 어머니께 편지를 써야겠어. 죽기 전에 용서를 구해야 해라고요. 그래서 편지를 보내신 거군요. 네. 민석 씨가 정성껏 편지를 썼어요. 어머니, 제가 불효자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제 가족을 부탁드립니다라고요. 박순자 씨가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민석 씨는 마지막까지 우체통을 확인했어요. 어머니가 답장을 보내주시겠지라며. 하지만 끝내 오지 않았어요.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왜 답장을 하지 않으셨어요? 아들이 마지막으로 용서를 구했는데. 하지만 일기장을 읽었기에 알았습니다. 어머님도 너무 아프셨던 거죠. 답장을 쓸 수가 없었던 거죠. 민석 씨가 돌아가신 후에 제가 어머님께 편지를 드렸어요. 장례식 날짜랑 장소를 알려드렸죠. 하지만 오시지 않으셨죠? 네, 오시지 않으셨어요. 박순자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는 원망했어요. 어머니라면서 왜 아들 장례식에도 오지 않으시나고. 하지만 지금은 어쩌면 어머님도 너무 아프셨던 거겠죠. 저는 일기장을 꺼내 박순자 씨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님의 일기예요. 읽어보세요. 박순자 씨가 일기장을 받아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후 박순자 씨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눈이 새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이렇게 아파하고 계셨구나. 네. 어머님도 너무 외로우셨대요. 그런데 왜 직접 만나주지 않으신 걸까요? 죄책감 때문이었나 봐요. 아들을 잃게 만들었다는. 박순자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민석 씨는 어머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셨어. 그냥 표현을 못하셨을 뿐이야 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울음이 터졌습니다. 어머님, 우리 모두 당신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멀리 계셨어요? 두 며느리가 어머님 방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20년을 떨어져 있었지만 우리는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을 사랑했지만 표현받지 못한 아픔. 어머님을 이해하고 싶었지만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아픔. 한참을 울고 난 후 우리는 차를 마시며 앉았습니다. 순자 씨, 그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저는 처음으로 박순자 씨에게 편하게 물었습니다. 힘들었어요. 혼자 두 아이 키우는 게 정말 힘들었죠.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청소 일을 했어요. 청소 일까지요? 네. 돈을 많이 벌어야 했으니까요. 애들 학원비, 학교 준비물, 대학 등록금. 다 제가 벌어야 했어요. 박순자 씨의 손을 보았습니다. 거칠고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보내주신 돈이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그 돈으로 애들 학원도 보내고 학교 준비물도 사주고 어머님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이들은 잘 컸나요? 네. 큰애는 지금 회사 다니고 작은애는 대학교 4학년이에요. 둘 다 착하게 잘 컸어요. 박순자 씨가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아이들한테 할머니 얘기했어요? 아니요. 못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할머니가 계시긴 하신데 만나주시지 않아라고 할 수도 없고. 박순자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할머니는 하늘나라에 계셔라고만 했어요. 거짓말이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박순자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는 말해도 돼요. 할머니가 계셨다고. 할머니가 너희를 사랑하셨다고. 정말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족이라고 말해도 돼요. 박순자 씨가 깜짝 놀라 저를 바라봤습니다. 가족이요? 네. 우리 둘 다 어머님의 며느리잖아요. 그럼 가족이죠. 그 말을 하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배신감과 분노로 가득했는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박순자 씨도 저도 그리고 어머님도 우리 모두 희생자였습니다.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서 표현하는 법을 몰라서 서로를 아프게 한 것뿐이었습니다.
이제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순자 씨와 저는 매일 만나 어머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며 조금씩 편해졌습니다. 오늘도 순자 씨가 아침 일찍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김밥과 과일이 든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언니, 아침 드셨어요? 제가 김밥 좀 샀는데 같이 먹어요. 언니, 순자 씨가 저를 그렇게 부르기 시작한 지 사흘째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고마워요. 그럼 차 한잔하면서 먹어요. 우리는 거실에 앉아 김밥을 먹었습니다. 순자 씨가 직접 만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것이 느껴졌습니다. 맛있어요. 순자 씨 손맛이 좋네요. 그런가요? 20년간 식당에서 일하다 보니 손이 익었나 봐요. 순자 씨가 웃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보다 얼굴이 많이 밝아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다시 어머님 방으로 갔습니다. 오늘은 큰 옷장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옷장 문을 열자 어머님의 옷들이 가득했습니다. 대부분 검소한 옷들이었지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깔끔하셨네요. 옷이 다 정리되어 있어요. 순자 씨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은 늘 정리정돈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우리는 옷을 하나씩 꺼내 박스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기부할 옷, 보관할 옷, 버릴 옷을 나누며 작업했습니다. 한참을 작업하던 중 순자 씨가 옷장 맨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언니, 여기 뭔가 있어요. 저는 순자 씨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낡은 상자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순자 씨가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것으로 봐서 오래전부터 방치되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열어봐도 될까요? 순자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궁금했습니다. 어머님이 이렇게 깊숙이 숨겨둔 것이라면 중요한 물건일 것 같았습니다. 네. 열어봐요. 순자 씨가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사진들, 편지 봉투들, 그리고 두툼한 공책 하나. 순자 씨가 사진들을 먼저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어머님과 어떤 남자아이가 함께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민석 씨? 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진 속 남자아이는 아마도 어린 시절의 큰아들이었을 것입니다. 네, 민석 씨 같아요. 순자 씨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나 봅니다. 어깨가 가볍게 떨렸습니다. 저는 다른 사진들을 꺼내봤습니다. 민석 씨가 자라는 과정이 담긴 사진들이었습니다. 돌사진, 입학식 사진, 졸업식 사진. 어머님이 소중하게 보관해 오신 것들이었죠. 그리고 편지들을 꺼냈습니다. 봉투에는 민석이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봉투가 열리지 않은 것으로 봐서 보내지 못한 편지들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 통을 조심스럽게 열어봤습니다. 민석아, 너를 찾고 싶다. 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구나. 엄마가 잘못했다. 너무 엄격하게 키웠다. 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 돌아와라. 제발 돌아와라. 엄마는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편지를 읽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님이 이렇게 아파하셨다니. 순자 씨도 다른 편지를 읽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머님이 이렇게 그리워하셨구나. 그리고 저는 공책을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아무 글씨도 없었습니다. 열어보니 어머님의 필체로 빼곡히 쓰여 있었습니다. 일기장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95년 3월 15일. 오늘 민석이가 집을 나갔다.
어젯밤 큰 싸움을 했다. 민석이는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다. 음악을 하고 싶다고, 대학을 그만두고 밴드 활동을 하고 싶다고. 나는 소리를 질렀다. 그게 무슨 말이냐? 명문대를 겨우 들어갔는데 그만둔다고? 민석이도 소리를 질렀다. 엄마는 내 인생을 망치고 있어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요. 나는 뺨을 때렸다. 그리고 말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굶어 죽으려고? 민석이는 울면서 방으로 들어갔다. 다음 날 아침 민석이는 집을 나가 있었다. 짐을 다 싸서 떠났다. 쪽지 하나만 남겨두고 엄마, 전 제 인생을 살아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내가 뭘 한 걸까? 아들을 내쫓은 걸까?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95년 6월 20일. 민석이에게서 연락이 없다. 벌써 3개월째다. 밤마다 잠을 못 잔다. 민석이는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밥은 제대로 먹고 있을까? 민호가 자꾸 형을 찾는다. 엄마, 형은 언제 와?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형은 곧 온다고 거짓말을 한다. 하지만 나도 모른다. 민석이가 돌아올지. 내가 잘못했다. 아들의 꿈을 짓밟았다. 하지만 그게 잘못된 줄 몰랐다. 나는 단지 아들이 고생하지 않기를 바랐을 뿐인데. 1996년 12월 1일. 민석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1년 9개월 만이다. 엄마, 저 민석이에요. 목소리를 듣는 순간 울음이 터졌다. 민석아, 어디 있니? 엄마가 갈게. 엄마가 데리러 갈게. 하지만 민석이는 말했다. 엄마, 저는 괜찮아요. 잘 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집에 와라. 제발 집에 와라. 엄마,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어요. 이해해 주세요. 전화가 끊어졌다. 나는 그날 밤새 울었다. 남편도 같이 울었다. 우리는 아들을 잃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어머님의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순자 씨도 제 옆에서 일기를 함께 보고 있었습니다. 2004년 8월 5일. 민석이에게서 편지가 왔다. 9년 만이다. 어머니, 저는 결혼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고 아이도 둘 낳았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어머니께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가족을 만나주셨으면 합니다. 편지를 읽으며 울었다.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다. 민석이가 행복하다니 다행이다. 하지만 나는 그 행복을 함께하지 못했다. 손주가 둘이나 있다니.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손주들. 답장을 써야겠다. 만나자고, 집에 오라고 써야겠다. 하지만 펜을 잡을 수가 없다. 뭐라고 써야 할까? 어떤 얼굴로 아들을 만날까? 2004년 8월 10일. 민석이가 죽었다. 며느리에게서 편지가 왔다. 시어머님, 남편이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어머님을 그리워했습니다. 장례는 8월 12일입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민석이가 죽었다. 내 아들이 죽었다. 답장도 하기 전에 만나지도 못하고 나는 어미가 아니다. 아들을 죽게 만든 죄인이다. 저는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너무 많이 나서 글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진정한 후 다시 일기를 펼쳤습니다. 2004년 8월 12일. 장례식에 가지 못했다. 아침부터 준비를 했다. 검은 옷을 입고 머리를 정돈했다. 하지만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무슨 얼굴로 며느리를 보겠는가? 손주들을 보겠는가? 아들을 집에서 내쫓은 어미가
아들의 마지막을 함께하지 못한 어미가 나는 집에 남았다. 그리고 혼자 민석이를 위해 기도했다. 용서해다오, 민석아. 엄마를 용서해다오. 2005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다. 며느리에게 돈을 보내기 시작했다. 매달 50만 원씩.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다. 손주들이 잘 자라기를, 며느리가 힘들지 않기를 매일 기도한다. 2010년 3월 20일. 오늘 은행에서 며느리를 봤다. 5년 만이다. 멀리서 지켜봤다. 많이 수척해져 있었다. 아이들을 혼자 키우느라 고생이 많았을 것이다. 눈이 마주쳤다. 며느리가 나를 알아봤다. 다가오려 했다. 하지만 나는 돌아섰다. 도망쳤다. 무슨 얼굴로 며느리를 보겠는가. 아들을 돌려줄 수도 없는데. 그날 밤 잠을 못 잤다. 며느리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다.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화내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외로워 보였다. 나와 똑같이 외로워 보였다. 2015년 10월 10일. 민호의 며느리 미경이가 나를 10년째 모시고 있다. 착한 며느리다. 불평 한마디 없이 나를 돌봐준다. 하지만 나는 미경이에게 마음을 온전히 줄 수가 없다. 늘 민석이를 생각하게 되고 만나지 못한 며느리를 생각하게 된다. 미경이에게 미안하다. 좋은 시어머니가 되지 못해서. 하지만 나는 이미 한 아들을 잃은 어미다. 남은 아들의 며느리에게조차 마음을 주기가 두렵다. 2020년 5월 15일. 건강이 많이 나빠졌다. 의사는 길어야 1년이라고 했다. 이제 정리를 해야 한다. 미경이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 순자에게는? 두 며느리 모두에게 나는 빚진 어미다. 미경이에게는 차가운 시어머니였고 순자에게는 만나주지도 않은 시어머니였다. 하지만 두 며느리 모두 나를 위해 헌신했다. 미경이는 30년을 내 곁에서, 순자는 20년을 멀리서. 나는 두 며느리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 2024년 2월 20일. 반지를 2개 맞췄다. 똑같은 금반지. 하나는 미경이에게, 하나는 순자에게 줄 것이다. 너희는 둘 다 내 딸이다. 너희는 둘 다 소중하다. 비록 생전에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지만 너희를 사랑한다. 부디 서로 원망하지 말아다오. 나 때문에 갈라선 너희가 나를 통해 다시 만나기를. 그것이 이 죄 많은 어미의 마지막 바람이다. 일기의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저와 순자 씨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물범벅이었습니다. 언니, 순자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은 우리 둘 다 사랑하셨어요. 네, 알아요. 이제야 알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30년간 곁에 있었지만 사랑받는 것 같지 않았던 며느리. 20년간 멀리 있었지만 사랑을 받고 있었던 며느리. 우리는 둘 다 어머님의 딸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그 사랑을 표현할 용기가 없으셨던 것 뿐이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밤늦게까지 일기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어머님의 고통, 후회, 그리움, 사랑이 모두 담긴 일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님이 이루지 못한 꿈을 우리가 이루어드리기로. 어머님이 하지 못했던 말을 우리가 서로에게 하기로. 사랑한다고, 가족이다고. 일기장을 발견한 지 이틀 후였습니다. 친척들이 찾아왔습니다. 고모, 작은아버지, 사촌들까지 총 6명이나 되었습니다. 모두 어머님 49제가 끝나자마자 연락도 없이 들이닥쳤습니다. 거실에 앉은 친척들의 얼굴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미경아, 어머니 유산 정리는 어떻게 되고 있니? 고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평소 온화하던 고모의 목소리가
오늘은 날카로웠습니다. 아직 정리 중이에요. 천천히 하고 있어요. 천천히?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뭘 그렇게 천천히 해? 그리고 고모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여자는 어디 갔어? 요즘 자주 온다며? 그 여자. 고모는 순자 씨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박순자 씨요? 오늘은 안 오셨어요. 잘 됐네. 사실 오늘 우리가 온 이유가 그것 때문이야. 작은아버지가 끼어들었습니다. 미경아, 너 그 여자한테 속으면 안 돼. 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나타나서 며느리랍시고 설치는 거. 이상하지 않니? 무슨 말씀이세요? 순자 씨는 정말로 큰아드님의 부인이에요. 어머님도 20년 동안 도와주셨고요. 그래, 그건 알아. 하지만 법적으로는 며느리가 아니야. 사촌 오빠가 서류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가족관계 증명서야. 박순자라는 사람, 호적이 없어. 큰아들이 죽을 때 이미 호적에서 제외된 상태였거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제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법적으로는 며느리가 아니라고? 하지만 어머님이 유언장에. 유언장? 그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도 모르잖아. 변호사 확인도 안 받았을 거고. 고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경아, 정신 차려. 너는 30년을 어머니 모셨어.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사람한테 유산을 나눠준다고? 말이 돼? 그래, 미경이가 고생한 거 우리 다 알아. 명절 때마다 혼자 제사상 준비하고 밤새 병간호하고. 그런데 20년 동안 한 번도 안 보이던 사람이 유산 받겠다고 나타난 거잖아. 작은아버지의 말에 다른 친척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 이 집만 해도 시세가 10억은 넘어. 거기다 예금, 보험금까지 합치면. 그만하세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친척들이 놀란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순자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유산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고요. 아이고, 순진하기는. 돈 앞에서는 다 마찬가지야. 우리가 세상 물정을 더 잘 아니까 하는 소리야. 고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경아, 우리가 너 걱정돼서 그래. 민호도 생각해봐. 그 돈이면 민호도 사업 확장할 수 있고 너희 노후도 걱정 없잖아. 그런데 절반을 남한테 준다고? 절반. 어머님의 유산을 순자 씨와 나눠 가져야 한다는 생각은 했지만 막상 절반이라는 말을 들으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30년. 나는 30년을 바쳤는데 생각 좀 해봐. 우리는 내 편이야. 법적으로도 너한테 모든 권리가 있어. 친척들이 돌아간 후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너무 복잡했습니다. 친척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법적으로는 며느리가 아니야. 30년을 고생했는데 절반을 남한테 준다고? 돈 앞에서는 다 마찬가지야. 저녁 때 남편 민호가 퇴근했습니다. 낯빛이 좋지 않았습니다. 여보, 오늘 친척들이 다녀갔어요. 알아. 고모님한테 전화 왔어. 민호가 무거운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고모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형수님 일로. 신중하게 생각하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민호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 형이 살아계셨다는 것도, 형수님이 계시다는 것도 다 혼란스러워. 하지만 어머님은 두 며느리에게 똑같이 주시려고 했잖아요. 알아. 어머니 뜻은 알아. 그런데 민호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미경아, 너 30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내가 어머니랑 너 사이에서 제대로 중재도 못 해주고. 미안해.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너는 친정도 제대로 못 가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오직 우리 어머니만 모시며 살았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수님이 나쁜 분은 아닌 것 같아. 하지만 너무 갑작스러워. 그리고 솔직히 유산 문제는 좀 다르잖아.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28배 시집와서 58이 될 때까지 제 인생의 절반을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아플 때도 가지 못했고 친구들 결혼식도 대부분 빠졌습니다. 제 생일도 제대로 챙긴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어머님이 먼저였으니까요. 명절 때마다 혼자 준비하던 제사상, 새벽부터 일어나 끓이던 미역국, 밤새 병원에서 지새우던 날들. 그런데 이제 와서 절반을 나눠달라고? 아니, 잠깐. 나는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 거지? 순자 씨도 20년을 힘들게 사셨잖아. 혼자 두 아이를 키우며 얼마나 고생하셨어. 그리고 어머님은 우리 둘 다 사랑하셨다고 일기에 쓰셨잖아.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나는 곁에 있었어. 나는 직접 모셨어. 그게 다르지 않나? 이틀 후 순자 씨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언니, 앉아서 얘기 좀 해요. 우리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언니, 제가 이상한 소문을 들었어요. 무슨 소문? 친척분들이 제가 유산 때문에 나타났다고 하신대요. 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제가 며느리가 아니니까 받을 자격이 없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언니, 제가 정말 그런 사람으로 보여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지만 친척들 말도 일리가 있죠. 저는 법적으로는 이 집안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언니는 정말 30년을 모셨잖아요. 순자 씨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언니, 저는 유산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어머님이 그동안 보내주신 돈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해요. 순자 씨, 제가 나타나서 언니한테 짐이 된 것 같아요. 친척들도 화나셨고, 언니도 곤란하시고, 제가 그냥 물러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예요? 그러지 마세요. 언니 괜찮아요. 저는 어머님 장례식에 참석한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어머님 일기를 읽을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이제 그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순자 씨가 일어섰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순자 씨가 가신다고? 그럼 이 모든 게 끝나는 건가? 마음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친척들도 조용해질 것이고 남편도 편해질 것이고 저도 편해질까요?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순자 씨, 잠깐만요. 언니 괜찮아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언니 고생하셨어요. 그동안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했어요. 순자 씨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구부정한 어깨, 외로운 뒷모습, 20년을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던 며느리, 어머님을 직접 만나지도 못했던 며느리, 그리고 이제 다시 혼자가 되려는 며느리. 문고리를 잡은 순자 씨의 손에 금반지가 빛났습니다. 어머님이 주신 제 것과 똑같은 반지. 그 순간 어머님의 일기가 떠올랐습니다. 두 며느리 모두 내 딸이다. 부디 서로 원망하지 말아다오. 나 때문에 갈라선 너희가 나를 통해 다시 만나기를. 어머님, 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요? 30년을 바쳤으니까 제가 더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돈 때문에, 유산 때문에 순자 씨를 보내려는 건가요? 아니야.
이건 아니야. 순자 씨, 저는 소리쳤습니다. 순자 씨가 문을 열다 말고 돌아봤습니다. 가지 마세요. 제발, 가지 마세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제가 혼란스러웠어요. 친척들 말 듣고 남편 고민하는 거 보고 저도 모르게 흔들렸어요. 순자 씨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니에요. 순자 씨를 이렇게 보내는 건 아니에요. 어머님이 원하신 게 이게 아니잖아요. 언니, 하지만 친척들이 상관없어요. 제가 설득할게요. 어머님은 우리 둘 다 딸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자매예요. 자매가 돈 때문에 갈라서면 안 되잖아요. 저는 순자 씨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잠깐 흔들렸어요. 하지만 이제 확실해요. 어머님 뜻대로 할게요.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친척들에게도 전화를 걸어 제 결정을 알렸습니다. 모두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는 확실히 알았으니까요. 순자 씨를 붙잡은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친척들을 어떻게 설득할지, 남편을 어떻게 이해시킬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는 것. 다음 날 아침 순자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자 씨, 오늘 오후에 우리 집으로 오실 수 있어요? 친척분들을 모두 부를 거예요. 언니, 괜찮을까요? 더 싸우시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님 편지도 보여드리고, 일기도 읽어드리고, 그래야 이해하실 거예요. 알겠어요. 제가 갈게요. 순자 씨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오후 2시 거실에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고모, 작은아버지, 사촌 오빠까지 지난번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자 씨도 오셨습니다. 조심스럽게 들어오시는 모습에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앉으세요, 순자 씨. 제가 순자 씨를 제 옆자리로 안내하자 친척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미경아, 그 사람을 왜 불렀어? 고모가 불편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오늘 제대로 말씀드리려고요. 어머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는 테이블 위에 어머님의 일기장과 편지들을 놓았습니다. 이게 뭐니? 어머님의 일기예요. 40년 동안 쓰신 일기입니다. 읽어보세요. 작은아버지가 일기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더니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모도 사촌 오빠도 돌아가며 일기를 읽었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님이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셨구나. 작은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큰 조카가 가출한 줄만 알았지 이렇게 아파하셨을 줄은. 고모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머님이 쓰셨던 편지들이에요. 큰아드님께 보내려다 보내지 못한 편지들입니다. 친척들이 편지를 하나씩 읽어내려갔습니다. 어머님의 후회, 그리움, 사랑이 담긴 편지들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20년 동안 혼자 두 아이를 키우셨어요. 어머님이 몰래 도와주신 거죠. 매달 50만 원씩 20년 동안요. 1억이 넘는 돈이네. 사촌 오빠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은 직접 만나지는 못하셨지만 멀리서 며느리와 손주들을 돌보셨어요. 그게 어머님이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순자 씨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마지막까지 우리 둘을 걱정하셨어요. 우리가 서로 원망하지 않기를, 서로 이해하기를 바라셨어요. 친척들의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때 남편 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고모님, 작은아버지, 저도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어요.
형이 살아계셨다는 것도, 형수님이 계시다는 것도 다 믿기지 않았죠. 민호가 순자 씨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형수님을 만나보니 알겠어요. 이분이 우리 형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이분을 얼마나 걱정하셨는지.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두 며느리를 다 사랑하셨어요. 방식은 달랐지만 사랑은 똑같았어요. 고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미경아, 내 뜻대로 해. 형님의 유언이 그렇다면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지. 고맙습니다, 고모님.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순자 씨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아니에요. 순자 씨? 저는 받을 수 없어요. 어머님이 그동안 보내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유산은 언니가 받으셔야 해요. 순자 씨, 무슨 소리예요? 언니, 저는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어머님을 이해하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리고 순자 씨가 반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이 반지를 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어머님이 저를 딸이라고 생각하셨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안 돼요. 순자 씨도 받으셔야 해요. 그게 어머님 뜻이에요. 그 순간 제 시선이 어머님 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뭔가 더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확인할 게 있어요. 저는 서둘러 어머님 방으로 갔습니다. 친척들과 순자 씨가 뒤따라왔습니다. 어머님 방에 들어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이미 다 정리했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놓친 게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서랍 맨 뒤 벽면에 붙어 있던 작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봉투를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겉면에 미경이와 순자에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언니 열어봐요. 순자 씨가 제 옆에 섰습니다. 봉투를 열자 편지 한 장과 작은 영수증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영수증을 먼저 봤습니다. 금반지 2개 제작 마이너스 2004년 5월 15일. 20년 전이었습니다. 큰아들이 돌아가시고 9개월 후였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펼쳤습니다. 어머님의 필체였습니다. 사랑하는 미경이와 순자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미경아, 너는 30년을 내 곁을 지켜준 딸이다. 순자야, 너는 내 아들을 사랑해준 딸이다. 너희 둘 다 내게는 소중한 딸이었단다. 미경아, 너에게는 차가운 시어머니였다. 미안하다. 나는 민석이를 잃은 후 마음을 제대로 열 수가 없었다. 하지만 너를 사랑했다. 내가 나를 위해 희생한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친정도 못 가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오직 나만 돌보며 산 30년. 너는 내 진짜 딸이었다. 순자야, 너에게는 비겁한 시어머니였다. 미안하다. 직접 만나지 못해서, 손주들을 안아주지 못해서. 하지만 너를 사랑했다. 멀리서나마 너희 가족을 지켜보며 기도했다.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을까. 너는 내 진짜 딸이었다. 이 반지는 20년 전에 함께 맞춘 것이다. 2개를 똑같이 만들었다. 하나는 미경이에게, 하나는 순자에게 주려고. 너희가 이 반지를 보며 알아주기를 바랐다. 너희는 둘 다 나의 딸이라는 것을, 너희는 서로 자매라는 것을, 부디 서로 원망하지 말아다오. 나 때문에 멀어진 너희가 나를 통해 다시 만나기를,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같은 여자로서, 같은 며느리로서, 같은 어미로서, 너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미경아, 순자를 동생처럼 돌봐주렴. 순자야, 미경이를 언니로 생각해주렴. 나는 생전에 너희를 제대로 안아주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너희가 서로를 안아주기를 바란다. 유산은 너희 둘이 똑같이 나눠 가져라. 그것이 공평한 것이다. 미경이는 30년을 곁에서 나를 돌봤고 순자는 20년을 멀리서 외롭게 견뎠다. 둘 다 같은 무게의 헌신이다. 둘 다 같은 깊이의 사랑이다. 친척들이 뭐라 하든 세상이 뭐라 하든 너희 둘은 자매다. 내 마지막 부탁이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다오. 마이너스 너희를 사랑했던 어미가. 편지를 읽는 동안 제 목소리는 계속 떨렸습니다. 눈물이 너무 많이 나서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제 어깨에 기대어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나니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친척들도 남편도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셨구나. 순자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둘의 손에 낀 똑같은 금반지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20년 전 어머님은 이미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두 며느리가 언젠가 만나서 서로를 이해하고 자매가 되기를. 순자 씨, 언니,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흔들렸어요. 친척들 말 듣고 돈 생각하고. 아니에요, 언니. 당연한 거예요. 언니가 30년을 바쳤는데. 아니야. 순자 씨도 20년을 혼자 견뎠잖아요. 그것도 헌신이에요.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고모가 다가와서 우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하다. 고모가 돈 때문에 너희를 갈라놓으려 했구나. 형님 뜻을 제대로 이해 못했어. 아니에요, 고모님. 순자 씨, 이제부터 우리 조카야. 형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가족이야. 작은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수님 환영합니다. 늦었지만 우리 가족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자 씨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남편 민호가 순자 씨 앞에 섰습니다. 형수님, 형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혼자 조카들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제 아이들인데요. 이제부터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있어요. 저도 미경이도 우리 모두가 형수님 가족이에요. 민호가 순자 씨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순자 씨가 떨리는 손으로 악수를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친척들이 모두 돌아간 후 저와 순자 씨는 어머님 산소에 함께 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산소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희 이제 정말 자매가 됐어요. 어머님이 원하신 대로요. 순자 씨도 말했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저를 딸이라고 불러주셔서, 멀리서라도 저희를 지켜봐 주셔서, 우리는 어머님 묘비를 함께 닦았습니다. 어머님이 남긴 검은 대리석 묘비를 정성스럽게 닦으며 어머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이제 편히 쉬세요. 저희가 서로 돌볼게요. 그동안 혼자 아파하셨죠? 이제는 괜찮아요. 저희가 어머님 뜻대로 살게요. 묘비를 다 닦고 나서 우리는 나란히 앉았습니다. 석양빛을 받으며 우리 손에 금반지가 함께 빛났습니다. 똑같은 반지. 20년 전에 함께 만들어진 반지. 어머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만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언니, 이제 정말 가족이네요. 네, 순자야. 우리는 자매예요. 순자 씨를 처음으로 반말로 불렀습니다.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웠습니다. 언니, 앞으로 잘 부탁해요. 나야말로
이제 혼자가 아니야. 우리 함께 가자.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은 밝았습니다. 30년과 20년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이제는 같은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였습니다. 우리는 어머님이 남겨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오늘은 추석입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혼자 준비했을 명절 음식이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부엌불을 켜자 이미 누군가가 와 있었습니다. 언니, 벌써 일어났어요? 순자가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감자 껍질을 벗기던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순자야, 넌 언제 온 거야? 1시간 전에요. 혼자 다 준비하시면 힘드실까 봐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준비하던 명절 음식을 이제는 함께 준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마워. 그럼 같이 하자. 우리는 나란히 서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순자가 감자를 다듬으면 저는 나물을 무쳤습니다. 순자가 전을 부치면 저는 떡을 쪘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편안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자매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언니, 작년 이맘때만 해도 전혀 몰랐어요. 순자가 전을 뒤집으며 말했습니다. 뭘? 제가 언니를 만날 줄, 그리고 이렇게 함께 명절을 보낼 줄, 나도 몰랐어. 또 다른 가족이 생길 줄은. 언니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20년 동안 명절 때마다 혼자였어요. 애들이 크고 나서는 더 외로웠죠. 애들은 애들끼리 바쁘고 저는 혼자 텅 빈 집에서 이제는 아니야. 이제는 우리가 있잖아. 네, 언니. 고마워요. 오전 9시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자의 두 아들이 먼저 왔습니다. 큰아들 재민이는 28, 작은아들 재훈이는 25이었습니다. 고모님, 안녕하세요. 재민이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아이들이었지만 이제는 저를 친고모처럼 대해주었습니다. 어서 와라. 많이 컸네. 고모님이 주신 용돈으로 맛있는 거 많이 먹어서요. 재훈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남편 민호도 조카들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형님 아들들이니까 내 조카들이지. 어서 들어와. 명절 제사를 지낼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님과 시아버님 제사만 지냈지만 이번에는 한 분이 더 계셨습니다. 큰아들 민석 씨의 제사였습니다. 순자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을 제사상에 올렸습니다.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괜찮아? 제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언니. 그냥 20년 만에 제대로 된 제사를 지내서요. 이제부터는 매년 함께 지내자. 제사를 시작했습니다. 민호가 절을 하고 저도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자도 함께 절을 했습니다. 순자가 남편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 생겼어요. 시동생분도 동서분도 모두 우리 가족이에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미안했어요. 제대로 된 제사도 못 지내드리고.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우리 아이들도 할아버지, 할머니, 작은아버지가 생겼어요. 재민이와 재훈이도 삼촌을 향해 절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가족 제사였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음복을 하며 둘러앉았습니다. 고모와 작은아버지도 오셔서 함께 했습니다. 순자야, 음식 솜씨가 좋구나. 이전 정말 맛있어. 고모가 칭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모님. 재민이, 재훈이도 잘 컸네.
형님이 보셨으면 좋아하셨을 텐데. 작은아버지가 조카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작은할아버지, 아버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재민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참 따뜻한 사람이었어. 형은 늘 약한 사람을 돕고 싶어 했지. 그래서 집을 나간 거기도 하고. 작은아버지가 옛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민석 씨가 어렸을 때 이야기, 동생을 돌봐주던 이야기, 꿈을 쫓아 떠났던 이야기. 재민이와 재훈이는 처음 듣는 아버지 이야기에 눈을 빛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분이셨구나. 내 아버지는 자랑스러운 사람이었어. 자기 길을 간 용기 있는 사람이었지. 저녁 무렵 우리는 모두 함께 어머님 산소에 갔습니다. 차 2대에 나눠 타고 파주로 향했습니다. 순자의 아들들도 함께였습니다. 산소에 도착하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묘비 앞에 줄지어 섰습니다. 저와 순자가 앞에 서고 남편과 조카들이 뒤에 섰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제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오늘 추석이에요. 온 가족이 함께 왔어요. 순자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재민이에요. 처음 뵙습니다. 늦었지만 인사드려요. 할머니, 재훈이에요. 저도 처음이에요. 조카들이 정중하게 절을 했습니다. 묘비를 함께 닦았습니다. 순자가 앞면을 닦으면 저는 옆면을 닦았습니다. 정성스럽게 한 곳도 빠짐없이 다 닦고 나서 우리는 나란히 앉았습니다. 석양빛을 받으며 저는 지난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1년 전 이맘때만 해도 저는 외동 며느리라고 믿었습니다. 30년을 혼자 바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멀리 있었지만 같은 마음으로 어머님을 생각하는 또 다른 며느리가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어머님은 우리 둘 다 사랑하셨다는 것을. 언니, 뭐 생각해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생각. 그리고 우리 생각. 우리요? 응.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자매가 되었는지. 순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손에 낀 금반지가 석양빛을 받아 함께 빛났습니다. 언니,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 처음에 장례식장에 갔을 때 정말 무서웠어요. 거부당할까봐, 쫓겨날까봐. 나도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어. 솔직히 화도 났고. 알아요.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이제는 정말 가족이야. 저도요, 언니. 이제는 진짜 언니예요.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남편이 손전등을 켰습니다. 이제 내려가자. 어두워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순자가 말했습니다. 언니, 다음 주에 우리 집에 놀러 오실래요? 제가 음식 해드릴게요. 그래, 좋지. 민호 여보, 우리 다음 주에 동선의 집에 가자. 그럽시다. 저도 형수님 음식 먹고 싶었어요. 재민이가 뒷좌석에서 말했습니다. 고모, 고모부, 우리 집 작은데 괜찮으시겠어요? 무슨 소리야? 가족인데 집이 크든 작든 무슨 상관이야. 차 안이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순자네 가족을 배웅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 내일 전화할게. 네, 언니.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뭘? 우리 가족인데. 순자네 차가 떠나는 것을 보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게 뭘까요? 혈연으로 이어진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진짜 가족은 마음으로 이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것이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순자와 저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습니다.
처음 만난 지도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매였습니다. 같은 사람을 사랑했고, 같은 아픔을 견뎌냈고, 같은 이해에 도달했으니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어머님이 40년간 일기를 쓰셨듯이 저도 이제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추석이었습니다. 순자와 함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순자의 아들들도 함께 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어머님 산소에 다녀왔습니다. 어머님 보셨어요? 저희 이제 정말 가족이 됐어요. 순자는 제 동생이 되었고 재민이와 재훈이는 제 조카가 되었어요. 30년 동안 저는 제가 외롭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알고 계셨죠. 언젠가 제가 혼자가 아니게 될 거라는 것을, 언젠가 저에게 진짜 가족이 생길 거라는 것을. 어머님이 남겨주신 가장 큰 선물은 돈이 아니었어요. 순자였어요. 제 인생의 동생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고마워요, 어머님. 그리고 사랑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저희가 어머님의 뜻대로 살아갈게요.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의지하며, 진짜 가족으로. 일기를 다 쓰고 나서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고 환한 달이었습니다. 순자네 집에도 저 달이 비추고 있겠죠. 재민이와 재훈이도 저 달을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어머님도 우리를 보고 계실 것 같았습니다. 미소 지으시며 만족스러워 하시며, 잘했다, 내 딸들아. 너희는 이제 진짜 자매구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바람이 커튼을 살랑거리게 했습니다. 마치 어머님이 쓰다듬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 미경아. 순자를 잘 돌봐주렴.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네, 어머님. 약속드려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순자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언니,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게 잘 들어갔어요. 내일 또 전화할게요. 잘 자요, 언니. 사랑해요. 저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행복했어. 오늘 같은 날이 앞으로도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잘 자, 순자야. 나도 사랑해.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달을 바라봤습니다. 30년간의 외로움, 20년간의 그리움,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그 아픔이 있었기에 우리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으니까요.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집니다. 어머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혈연보다 진한 것은 함께 흘린 눈물이었고, 혈연보다 깊은 것은 함께 나눈 이해였고, 혈연보다 강한 것은 서로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순자가 있고, 재민이와 재훈이가 있고, 우리를 응원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어머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입니다. 영원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